북한이 제재와 압박에 못 견뎌서 나왔겠느냐, 뭐 전쟁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큰 목표,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특히 한국의 문재인 정부 이런 호기를 맞은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북한 쪽에서도 핵 무력에 대해서 병진 노선이라는 걸 성급히 마감하고 지금 경제 발전으로 전환을 했고, 이제 그 이전에 2016년 5월달에 7차 당대회를 한 이후에 바로 한 두 달 있다가 한 달 있다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하고, 사실 그 당시에도 비핵화 5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올해로 거슬러 갑니다. 2002년 7일 계약 때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중국과 미국이 방해했다라고 북한 쪽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때도 이제 5대 조건을 발표했는데, 그때 한반도 핵무기 다 공개하라, 미국의 핵무기 공개하고 뭐 등등 요구를 했는데 다들 바쁘고 뭐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2017년에 와서 마구마구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일 수 있죠. 7월 4일 독립기념일 선택해서 화성 14호 쏘고 8월 29일 그 경술 국치일에서 일본으로 쏘고 하면서 관심을 이제 최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관심이라는 게 이제 제재지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제재. 그러면서 사실 이제 협상의 국면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좀 노력도 있었겠고 그러겠죠. 이런 과정 통해서 북한이 이제 열심히 이 남쪽으로 접근해 와서 일이 이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설명을 했고요. 뭐 특사팀이 가기도 하고 참 활동을 많이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지금 이끌어낸 것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판문점 선언까지 이렇게 일단락을 짓고 또 한 달 만에 또 다시 2차 정상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그 역할은 아마 중국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중국의 역할도 결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북한이 나왔겠느냐. 중국이 미국에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했기 때문에 나왔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석유를 끊으라, 원유를 끊으라라는 데 대해서는 끝까지 안 된다, 끊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북한의 체면도 또는 생존을 지켜주었지만, 그래도 원유를 줄이면서 북한을 압박한 것이 주요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압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미국 쪽으로 많이 경도돼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북한을 끌어들여서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의 중국의 최대 목표가 아니고 최우선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니고 북중 동맹 관계 복원이라고 많은 그 중국의 학자들이 지금 베이징에 있는 그 정가의 분위기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차례 회담도 하고, 또 북미 회담 전에 러시아, 중국, 북한이 뭐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지금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결렬이 되겠죠. 근데 일단 북미 회담에서 정치적인 선언으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제 북한과 미국이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서도 만약에 미국의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분명히 비핵화를 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끝에 이 엔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뭐 대북 지원이라든가 또 체제 보장에 대한 것들이 확실히 확보가 되면 뭐 모든 걸 포기하겠다. 그것은 이제 확실하다. 그런데 이제 그걸 실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이 만약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중국과 러시아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졌으니까 뭐 북한으로서는 경제 발전을 후퇴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조성돼 있어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이제 아마 이런 입장에서 넉넉한 조건에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통일이 이제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 유심히 보면 과거에 14 공동선언에 보면 2007년에 14 공동선언에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이제 선언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올해 통일이란 말이 들어가서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북의 선언에서 통일이란 말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상당히 주의 깊게 봤는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그런 정도의 의지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선언이 돼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몇 번에 이렇게 회의를 하는 도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북쪽에서 요구해서 들어간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가 이제 그 순서, 한국이 준비했던 뭐 비핵화 평화 체제, 남북 관계 개선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남북 관계 개선, 그다음 군축, 비핵 평화 이런 쪽으로 평화 비핵 이런 쪽을 순서를 바꾼 것도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이제 바꾸게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통일이란 것이 북쪽에서 실제로 통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점점 더 한국이 워낙 경제적으로 크고 또 격차가 커서 통일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통일이라는 담론을 가지고 지금 북한을 통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한국 정부 지금 현 정부는 통일보다는 이제 평화 공존, 화해 협력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서 통일이라는 담론을 좀 활용할 필요가 북쪽에서 있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일은 지금 비핵 평화의 논의가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통일 논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비핵 평화라는 과정들이 조건으로 돼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 통일이 오려면은 이제 뭐 평화 협정 체결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개성공단 같은 이제 경제 협력이 상당 수준 진행이 돼야 될 테고 또 통일 외교 또 주변 국가들의 많은 지지와 협력을 어느 정도 받을 그런 상황이 돼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정치 리더십이 정말 이 통일을 잘 예견하고 유능한 정치 리더십이 준비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북한의 민심, 그래서 통일의 열망인데 한국 사람들의 통일의 열망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선호하느냐 이런 이제 변화들이 잘 성숙이 돼야 통일이 되는데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아직 현재로서는 남조선보다는 그러니까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대체해야 되는데 아직도 남조선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호도의 조사에 보면 아직도 중국 선호도가 훨씬 북한 주민들 사이에 높다. 그런 점에서는 북한 아직 통일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황 박사님께서도 이제 한국의 그 문화적인 한류의 문화 얘기를 했는데 한류 문화가 지금 저희 그 조사에 43% 정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류라는 것이 약간 이중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한류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한국을 다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역할들이 있죠. 한 절반쯤은 좀 좋다 이렇게 느끼죠. 절반쯤은 한국 사람들 비하하는 그런 남조선이 아직도 정신이 형편없다 이렇게 이제 비하하는 쪽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류가 많이 확산 보급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 한국의 한류 문화 여러분들 다 좋아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죠. 한 절반쯤은 좋은 게 있고 절반쯤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선정적이고 뭐 성적인 문화 뭐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다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건 좀 달라야 됩니다. 선한 문화가 들어가야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너무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의 한국을 미래의 통일 한국의 체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북한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비핵 평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남북 연합 단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열린 방식의 통일이 추진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우리 한국의 지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의하면 3단계 통일 방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통일 방안, 화해협력, 비핵평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중간에 남북연합을 거쳐서 통일국가.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원래 우리 국가에는 통일국가로 이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국가로 간다.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지금 다 설정해놨어요.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다 써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가 이거 보지도 않아요. 통일국가가 딱
이렇게 프로포즈를 이제 통일 어떻게 하겠다고 딱 내놨는데 뭐 남쪽이 뭐 다 먹겠다는 거네. 그러면 이게 사실 논의도 되지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는. 그럼 만약에 북한이 내놓는 어떤 방안이 북한식으로 통일하고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를 다 실현하겠. 일본, 한국, 미국이 그걸 보기나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협상 자체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부 차원에서도 통일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많이 성숙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제 관점에서 보기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남북 연합이라는 것을 좀 잠정적인 최종 형태로 제안하고 그 이후는 좀 열어놓자. 그래서 열어놓고 우리식으로 통일 국가로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면 통일국가로 가는 거고 연방제로 가게 되면 연방제로 가는 것이고 연합제가 지속되려면 지속되는 거 한 3개를 이렇게 열어놓는 식으로 해서 남북이 직접 이렇게 협상을 할 때 남북 연합 통일로 일단은 만들자, 나가자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한국이 제안하는 통일 방안은 연합제라는 것이고요. 북쪽이 주장을 하는 연방제인데 연방제에서도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수정을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사실 보면 이제 연합제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남북 연합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남북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가까운 통일 방안이고 아마도 이제 비핵 평화가 어느 정도 조건이 형성되면은 한 10년부터 해서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남북연합 통일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통일국가를 선언하게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연합 형태의 통일로 당분간 지속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될 경우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방식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도 있지만 크게 중요한 것을 본다면 방식도 중요하고 또 국호도 중요합니다. 국호라는 것은 이제 통일된 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다루지는 않지만 국호라는 것이 담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전부 대부분 통일 한국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통일 북한 쪽하고 접촉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통일 한국 하지 북쪽 사람하고 이 91년에 제가 90년 12월 달에 북쪽 사람하고 처음에 대화를 하면서 이 호칭 가지고 정말 처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뭐 한민족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더니 조선민족이라고 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무슨 정세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조선반도에 정세 토론을 해야지 한반도에 그래서 비아냥거리면서 하길래 한반도나 조선반도나 뭐 그게 그거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이게 아니고 역사적으로부터 조선민족이라는 게 한민족하고 전혀 다릅니다. 한민족은 한민족이라는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저기는 예족, 맥족, 예맥족을 근거로 해서 북쪽 지방에 발행한 우리 민족을 북쪽에서는 우리 조선민족에 단군이 조선을 세웠지 한국을 세웠느냐 그러면서 뭐 엄청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막 정통성 경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국 내에서 조금 그거를 의식하고 있는 분들은 통일 코리아라고 합니다. 왜 통일 한국, 통일 조선이라고 우리가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통일 코리아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사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에서 불안정하고 갈등이 오래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면 짧게 이렇게 비핵 평화 짧게 돼서 통일 논의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선교 차원에서 보면 뭘 고민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분단과 통일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이렇게 정말 이 국가적이고 무슨 이런 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명령이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증오하고 적대하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죄의 문제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민족의 이런 상황을 좀 이제 하나님께 아뢰면서 중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사실 이 남북의 문제를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보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죄를 좀 중보하는 자세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평화에 대한 그 사유를 할 때 이제 성경 말씀에서 평화를 만들고 지켜나가는 또 세워나가는 쪽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뭐 나약한 거 아니냐, 자꾸 이제 뭐 북한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런 얘기. 이게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예수님이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을,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셔도 똑같이 우리가 반응할 거랍니다. 안 됩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반응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시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유럽에서 평화에 대한 걸 많이 묵상한 분들이 이제 평화는 힘으로, 지킴으로 시작된다. 지킴으로 시작되지만 더 나은 평화를 만들고 세워나가야 된다. 뭐 이런 평화에 대한 복합적인 사유와 전략들을 가지고 접근하면 일반 사람들과 또 성도들 설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 과제들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구조화된 적대의식을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겠고, 그래서 이제 특히 남북 간의 6.25 전쟁을 통해서 200만이 살육되고 그 이후에 천안함, 뭐 연평도, 뭐 분장공위 침투, 그쪽도 있지만 북쪽도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하는 많은 여러 문제들이 있죠. 뭐 여러 우리가 생각 지금도 예를 들면은 뭐 종업원 12명 종업원에 대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북쪽에서는 이제 납치다 하면서 이제 그게 사실은 아니든 간에 계속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쌓아왔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이런 사실들 이외에도 북한 쪽에서 또 응어리지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한국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통합을 하겠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북쪽은 상류층들이 옛날에 전쟁의 피해자들의 후손들이 상류층에 많이 있어서 적대의식이 참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남북의 이 구조적인 적대의식을 어떻게 화해하고 통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통일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 체제 이질성, 또 국가적인 정체성, 그리고 주체사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합할 것이냐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또 이제 식량난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제 고난행군 때 한 86만 명 혹은 100만 명 정도의 추가 사망자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NGO를 통해서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북한교회 성도들 그루터기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아까도 기도 중에도 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북한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논의하고 연구하면서 이제 다른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를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세, 또 그런 운동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데 전문인들이시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목사님들이신데, 목사 아닌 사람이, 저도 신학 공부는 했지만 목사는 항전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정말 저는 평생 가지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이제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제가 거듭나서 났는데, 이제 유람선 타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저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해의 직책을 제가 그래서 어디다가는 통일 한국에서 통일 과정에서 화해부 장관이다. 제가 미니스터가 장관이잖아요. 제가 화해부 장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가 화해부 장관, 제가 통일부 장관 아니지만 화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걸 저는 평생에 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뭐 누가 여야 이런 거 저는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저는 reconciliation, 화해에 대해서 제가 나가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저에게 위탁해 주시고 위임해 주신 부분이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뭐 통일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다 주셨고, 그것을 이제 이 역사 속에서 70년 동안 사실 하지 못했고, 과거에 제가 뭐 주일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이런 얘기들을 주일학교 권사님들이 다 해주셨어요, 저한테. 우리는 지금 분당 광야를 걷고 있다. 통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예수 잘 믿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통일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옛날에는 그 정도였어요. 요즘은 그 메시지 자체가 뭐 주일학교에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목사님들조차도 예배 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했다가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날까 봐서 목사님들이 알긴 아는데 이런 얘기를 감히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정상회담이 굉장히 잘 됐다든지 이런 얘기 하면 또 교회에 또 분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게 상책으로 돼 있어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죠. 정말 그래서 한국 사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에 버림받아 짓밟힌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는 너무 당연하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왜 샬롬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샬롬을 가장 선포해야 돼. 복음을 가장 잘 선포해야 될 한반도에서 아무것도 선포되고 있지 않으니 버리고 짓밟히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통일 선교를 위해서는 다른 많은 전략들 이제 정책들 세워 나가야 되지만은 처음에는 선포라고 해서 선포. 한국 사회에 좀 화해와 평화와 용서와 용납과 북한에 대해서 뭐 아무리 어떤 일을 했어도 용서를 못하겠다라고 누군가 얘기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들은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그냥 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져도 방법은 나중에 찾더라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좀 이 땅에 실천해보려.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다 두려워가지고 선포하지 않고 나는 뭐 왜 그래. 이유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거를 설득하려고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까 평화의 세계 바퀴입니다. 그래서 평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시작해야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화해 사도가 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 전략들을 잘 구상하는 통일 선교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